트럼프 시대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기 쉬운 구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트코인은 아무 때나 오르질 않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월가에서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사고 있어요. 이런 거. 지금 이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 이쪽에 갑자기 돌발 암초 같은 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북한의 해커들이 일본 거래소를 해킹해가지고 한 4,500억 강탈해 갔다. 이래서 이게 보안에 대한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북한으로 추정되는 그 전문 해커 집단이 있고요. 네. 라자루스라는 곳인데 여기서 거의 뭐 굉장히 많은 해킹들에 성공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거 채굴하는 것보다 그게 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보통 북한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외화벌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외화벌이 사업보다도 지금 아주 쏠쏠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해커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암호화폐가 보안이 취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기가 좀 쉬운데 암호화폐 자체의 보안을 건드린다기보다는 사실 이 암호화폐 거래를 더 쉽게 하는, 그러니까 가령 거래소라든지 이런 그 노드가 되는, 연결점이 되는 곳을 사실 터는 해킹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해킹보다는. 그래서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해킹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특정 업체, 가령 거래소가 털려서 저희가 고객 자금을 다 뺏겨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은행 터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암호화폐 자체의 어떤 위험성이 있지는 않다. 이것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 거래소 이런 것들로 파산하지는 않겠죠. 파산하죠. 만약에 해킹당한 양이 크다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거기다 요새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게 해킹이 여러 가지로 문제인 게요. 해커들은 현금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자루스가 만약에 북한 해커라면 북한에 필요한 거는 코인이 아니라 달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식량도 사오고 기름도 사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는 필연적으로 해킹한 코인을 환전하게 돼 있어요. 네. 그 과정에서 대규모 덤핑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암호화폐는 모든 게 다 이렇게 추적 가능하고 이 흔적이 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강탈당한 거라고 했을 때 저 상대방 이게 작물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나요? 이게 이제 저거랑 똑같죠. 우리가 10,000원에 분명히 일련 번호가 있긴 하죠. 일련 번호가 있긴 한데 일련 번호가 있다라고 해서 10,000원짜리 한 장 한 장을 다 체크하진 않죠. 식별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이제 FT라고 하는데, 펀지블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래소로 들어간 순간 이게 그냥 펀지블 토큰이 됩니다. 암호화폐는. 근데 제가 만약에 대표님이랑 뭘 주고 받는다. 이거는 다 온체인에 이제 내역이 남죠. 네. 내가 몇 월 몇 시에 얼마를 저 사람한테 보냈다. 근데 이제 이게 거래소로 들어가는 순간 다 거래소 장부에 이제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하여튼 이런 시점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 암호 체계가 뚫릴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네. 이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지금 더 이렇게 좀 시장에서 이거 뭐야?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결국에는 암호가 해독이 되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양자 컴퓨터로 일어난 또 이 이슈들은. 양자 컴퓨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양자 컴퓨터가 훨씬 고도화된다고 하면 지금의 암호화폐를 해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지만 사실 양자 컴퓨터가 해독할 수 없는 형태의 암호 체계도 있거든요. 그 암호 체계가 지금 암호화폐에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킹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그 암호화 기술들도 아주 비슷한 속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속도로 같이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은행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체계가 있잖아요. 그 암호화폐에서 사용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같아요. 수준이. 네.
그래서 제가 양자 컴퓨터로 그걸 턴다고 하면 은행을 털지 코인을 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은행이 훨씬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번에 얘기가 됐던 것은 조금 좀 진지하게 아주 얘기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이 채굴이 됐을 때 처음에 비교적 아주 초반에 한 2009년, 10년 정도에 만들어진 채굴이 된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들은 채굴 상태로 지금 한 번도 옮겨지지 않은 그런 코인들인데 네. 이 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개키라고 해서 일종의 이 코인들의 제어권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코드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키값들이 이미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초기에 채굴이 됐던 코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술로는 비트코인 해킹이 가능하진 않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계속 발전될수록 그 암호화 기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이게 이미 다 완성된 거라고 보지만 거기다 계속 추가적으로 암호화 기술이 도입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에도.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좀 해보죠. 리플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그 뭐라 그럴까 관심이 좀 커졌는데, 스테이블 코인 하면 그냥 우리가 그럼 가격이 좀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리플 급등을 보니까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 사실 가격 등락이 그렇게 있을 이유는 없는 코인이긴 합니다. 네. 설계상 봤을 때 네. 그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리플이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따로 출시를 했고요. 그 이제 달러화 기반의 USDT나 USDC 같은 그런 같은 컨셉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고, 리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코인이 가격이 오르는 건 동일한 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풀려 있는 물량 대비 수요가 급증했을 경우에는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원리인데요. 이 리플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굉장히 약점들이 있는데, 리플은 트럼프 시대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기 쉬운 구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뭐 파트너십 누구랑 뭐 굉장히 유명한 금융기관 누구랑 파트너십 하기로 했다. 그리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사용하기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리플의 어떤 수요 공급에 영향을 이제 지대하게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제도권 스테이블 코인 확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령 블랙록 같은 경우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꼽히잖아요. 블랙록에서도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름없는 물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이 이제 비들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를 안 줍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스테이블 코인 찍을 때 국채를 이제 넣고 그걸 그만큼을 찍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국채는 원래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주잖아요. 그럼 보통 지금 이제 이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연 그렇죠. 5%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안 준단 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지금까지는 다 가져갔어요. 근데 블랙록은 독특한 것이 이자를 줍니다. 우리는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야.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컨셉이고, 아마 블랙록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한 내년 정도부터는 그 코인 쪽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를 주고 안 주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 이 스테이블 코인 중에 제일 덩치가 큰 USDT라고 하는 물건을 찍는 테더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올해 순이익이 벌써 지금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작년 기준으로는 이 테더라는 회사의 수익이 블랙록보다 더 많았고요. 순이익이.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그 돈을 굉장히 잘 버는 회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냥 테더 좀 찍어주세요. 누가 국채 갖고 오면 받아가지고 찍어주고 토큰 주고 보관해주고 이자 나오면 자기가 가지고 이게 이제 테더의 수익 모델인데, 이거 나 누구나 하겠다. 금융사들이 그런 생각 할 만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테더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가 대만인데 규제적으로
상당히 조금 불투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안에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테더를 한번 손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테더의 빈자리를 누가 먹을 것이냐를 놓고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금융기관들이 각축전을 벌이겠죠. 이런 어떤 변화의 그런 모멘텀도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내년에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우리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 트레이딩이 됐든 하여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많이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마 가장 클 건데 요새 이제 알트코인들이 참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약간 투기성으로 흐르고 있는 이 알트코인은 조심해야 되고 살려면 비트코인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럴 때 하지 언제 하냐라는 시각도 있기는 해요. 어떻게 이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간의 이 투자의 관점 어떻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까? 일단 알트코인은 아무 때나 오르질 않고요. 그 알트코인 시즌이라는 게 왔을 때 좀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뭐냐면 시총상위 50개 암호화폐 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시총이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3개월 이동 평균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높은 알트코인이 시총 상위 50개 중에 75%일 때가 알트 시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트코인보다 더 잘 나가는 알트코인이 75%가 되면 그때는 알트 시즌으로 봐도 된다. 네. 그때 이제 알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트 시즌이 12월 초에 잠깐 왔었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되돌아간 상태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는 게 우선이고 만약에 이런 능력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올해 상승률이 140%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누누이 얘기해요. 올해 1년 투자해서 140%번 경험이 있으시냐? 많이 본 거죠, 그럼. 예, 그냥 비트코인만 하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이 나 코인도 좀 해볼까? 그 변동성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 뭐 반감기, 뭐 이렇게 저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까지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해서 상승이 한번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폭락이 좀 찾아왔다. 그래서 뭐 많이 빠질 때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7, 80%까지도 빠지더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나 또 다르다라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보통 이제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하면 다 틀리거든요. 근데 과거처럼 크게 그렇게 빠지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빠지면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레버리지를 썼어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산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1년 상승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슈였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는 이제 대출을 해서 사실 이 코인을 샀었는데 네. 비트코인 가격이 13,000불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청산된다, 포지션이. 그래서 연쇄 청산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21년 장 이후에 하락장에서는 22년 말에 15,000달러까지를 딱 찍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게 훨씬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면 좀 곤란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월가에서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사고 있어요. 이런 코인들을.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과거처럼 그러니까 21년 장이 고점이 68,000달러였으니까 15,000달러로 간 거는 한 80% 떨어진 거죠. 비트코인이 80% 떨어진 거죠. 나머지는 뭐 97%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상승장에서는 그런 결말이 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 미국의 경제, 거시 경제에 대한 그 환경을 되게 예민하게 잘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내년도에 혹시나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을까? 그렇게 될 때는 역시 또 이 자산, 가상자산도 엄청난 하락이 있을 것이고, 뭐 그때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온다고 했을 때 그때도 일단 버티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팔았다가 다시 더 낮은 가격에 살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참고할 수 있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지표인데요. 그 미국 M2 통화량 말고 글로벌 M2 통화량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사실 따로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딱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에 티커로 나와 있지 않아서 보셔야 되는데, 글로벌 M2 통화량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0일 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M2가 9월 말 정도, 10월 초 정도에 제가 알기로는 심하게 꺾이기 시작했고요. 그 각도가 지금 회복이 안 됐습니다, 사실. 사실 지금 떨어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10만 달러 위로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굉장히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매각에 나섰었고, 그리고 그 10만 달러 위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할 때는 지금 이제 미결제 약정이라고 해서 그 뭐 CME 거래소나 이런 곳에 비트코인 선물 이제 옵션 같은 것들이 다 굉장히 그 롱 위주였거든요. 네. 상승 베팅 위주였는데, 최근에 10만 달러, 10만 5천 달러 위에서는 이게 숏이 2배가 더 많아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또 관측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단기 저항이 어느 가격대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이 이 비트코인 가격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M2 지표를 조금 보시면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추세적으로 이 정도는 안전하겠네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확인했던 이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던 바로는 지금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일 후행이니까 10월 초로 치면은 10월, 11월, 12월 보름이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때쯤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가격이. 그러면 이제 70일 후행인데 아직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앞으로 70일 정도는 좀 약세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그 법인이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그 매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유할 수가. 근데 이제 지금 뭐 현물 ETF도 나오고 비트코인 뭐 이런저런 것들 그런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면서 법인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정부에서 아니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또 보도 정정이 나왔어요. 어쨌든 지금 만약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인도 만약에 매수가 가능해진다면 어떻게 좀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될까요? 시세? 변수가 되죠. 변수가 되고, 지금은 기업들도 많이 사고 싶어 해요. 네. 저한테도 제가 이제 컨설팅 하잖아요.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아니야, 우리 이번에 삼성전자가 10조 자사주, 네. 그 어느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 10조 자사주를 사는 게 아니라 10조 비트코인 사는 걸로 했으면 더 많이 올랐을 거라고. 그렇죠. 네. 그런 비슷한 고민. 왜냐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적자 기업인데 올해 한 해 그 비트코인 장사를 잘해가지고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잖아요. 네. 그걸 보고 이제 다른 그 고만고만한 기업 대표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도 비트코인 좀 사볼까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본에도 이제 메타플래닛이라고 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기업이 올해 4월부터 비트코인 사기 시작했고요. 여기도 지금 가격이 주가가 연초 대비 한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이 법인 계좌를 열어주는 것은 사실 저는 상징적인 거라고 봐요. 법인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죠.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뭐 듣는 것도 많으니까. 근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을 뭐 밀어 올려줄 거냐, 이건 사실 모르는 것이고, 근데 그보다 더 좀 상징적인 것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독 기사가 났는데 몇 시간 있다가 바로 이제 진화를 했단 말이에요, 금융당국에서.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금융당국은
이걸 투자 영역으로 보고 있지 않다. 보수적이다 상당히. 그렇죠. 보수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수적이라는 말이 뭐 적당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오히려 약간 수구의 영역으로 들어서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이걸 하는데 최근에 미국은 뭐라고 했냐면 스테이킹 에셋에 대한 세금을 걷겠다. 굉장히 선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그냥 이 매매 차익을 어떻게 그렇죠. 세금을 부과할지도 결정을 못해서 세금 2년 유예했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그러니까 한국이 저는 글로벌 선진국 중에 하나고 이제 저희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는데 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막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되게 진보적인 정책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아 그 근데 흐름처럼. 요거는 이제 어쨌든 815 머니톡이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이 유튜브니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채를 어떤 수요처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얻고자 하는 거는 단순히 이 국채를 팔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그러니까 국채를 팔 수 있는 그 곳들을 늘리는 거에 집중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그 미국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달러랑 똑같아요. 그 지금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네. 일선 자영업자들부터. 이거 받는 거 되게 쉽거든요. 그냥 전자 지갑으로 받으면 돼요. 그럼 이거 세금에 이 우리 과세 체계에 잡히나요?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가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지금 국제적인 변화인 것이고 네. 그래서 CBDC라고 해서 국가 주도 디지털 화폐가 있어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요 CBDC 글로벌 CBDC 작업을 주도했던 것이 BIAS입니다. 의회일 텐데 국제결제은행에서 주도를 했고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유럽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여기에 찬동을 했습니다. 한국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왜 그랬냐면 CBDC를 빨리 만들어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자기네 국가에 들어와서 휘젓는 걸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지금 연구가 이번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살짝 멈춘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코인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얻고 뭐 투자 차익을 얻고 이런 것에 뭐 집중하면 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국이라는 어떤 경제 체계의 근간을 굉장히 뒤흔들 수 있는 변화가 지금 미국에서 태동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특히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안에서도 뭐 담당 부서가 있을 테니까 이러한 것들 좀 없나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어디 가서 그냥 얼굴 대놓고 얘기하는데 한국이 왜 이렇게 가상자산 제도가 보수적이냐.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되든 대통령 되시는 분이 한마디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7년에 정해진 일종의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이 입장을 바꾸게 되면 과거에 결정했던 사람, 그 결정에 따랐던 사람들은 니네 그럼 왜 이렇게 했어? 라는 이제 사실 네,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맡겨놔서 절대 바뀔 수 없고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장 시급하게 만약에 네. 우리가 이 가상자산 이쪽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결정해야 될 주제가 뭡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일단 ETF부터 열어줘야죠. 우리 저 비트코인 뭐 다른 데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혹은 리플 쪽에 ETF를 열어줘야 된다. 현물 ETF를 열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얼마 전에 이제 한경닷컴이었나요? 기사가 났었는데 지금 한국의 그 무역 대금 중에 9% 정도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미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써보시면 아시는데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 송금하려고 하면 뭐 신용장 개설해야 되죠. 돈 보내면은 며칠씩 걸리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간편하고. 그러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돈이라는 것의 개념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저희는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때그때 굉장히 변화무쌍한 이 업계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잘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의 그 해대는 뭐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 때 글로벌에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한국이 대응을 못하면 시장을 잃게 될 게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대응이 일절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계되시는 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네, 이제까지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